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K리그2 3라운드에서 수원이 서울 이랜드에게 패하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날 4대2라는 스코어는 서울 이랜드 김도균 감독의 플랜이 완전히 적중한 결과였는데요. 그렇다면 김도균 감독이 어떻게 수원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지 서울 이랜드의 빌드업, 최악의 후반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은 이날도 수비 상황에서 4-4-2 대형을 만들고 투톱은 서울 이랜드의 투미드를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의 인천과 달리 서울 이랜드는 골키퍼가 전진해 빌드업에 관여했는데요. 3명의 수비수와 2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골키퍼가 관여하며 3-2 대형이 아닌 4-2 대형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측 윙 세라핌이 인천전처럼 전진할 수 없습니다. 3위 대형을 상대로는 세라핌이 좌측 수비수에게 전진해도 풀백 정동윤이 전진해 상대 측면 공격수를 막을 수 있었지만 4위 대형을 상대로는 이러한 압박 패턴이 불가능해집니다. 세라핌이 견제해야 하는 센터백이 2명이기 때문이죠. 만약 김호규에게 전진한다면 또 다른 센터백 김민규가 자유로워지는데 우측 풀백 정동윤은 높이 전진한 윙백 배진우를 마크해야 하기 때문에 전진할 수 없습니다. 현대축구에서 골키퍼가 빌드업에 관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죠. 이렇게 세라핌은 이전처럼 상대 센터백에게 강하게 전진할 수 없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노동건 키퍼를 포함해 포백으로 빌드업을 진행하는데요. 지금처럼 우측 윙 세라핌이 김호규를 따라 나가면 또 다른 센터백 김민규가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서울 이랜드가 수원의 압박을 풀어나오죠. 정동윤은 높이 전진한 윙백 배진우를 마크해야 하기 때문에 높이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건 키퍼가 빌드업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 없이 서울 이랜드가 3위 대형을 만들고 있는데 노동건 키퍼가 있던 자리에 센터백 김호규가 중앙에 있고 김호규가 있던 자리에 센터백 김민규가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측면에서 숫자 하나가 줄어든 셈이죠. 이제는 세라핌이 김민규에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세라핌이 전진해도 측면에 자유로워지는 선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짜임새 있는 압박을 펼쳐도 선수가 1대1 싸움에서 볼을 빼앗지 못하면 압박은 결국 풀어집니다. 백패스 나오면 적극적인 전부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는 수원이고요. 대부분은 노동건 키퍼가 올라와 포백을 만들며 세라핌이 전진하지 못하게 했고 덕분에 서울 이랜드의 수비수들은 편하게 롱볼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김도균 감독의 빌드업은 지난해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습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일류첸코가 조금 전진하자 미드필더 박창환 역시 일류첸코를 따라 이동하는데요. 일류첸코가 조금 전진하며 수원의 4-2 대형에서 일류첸코와 이민혁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데 박창환은 이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기 위해 일류첸코를 따라갑니다. 미드필더 이민혁과 최대한 떨어진 위치에서 볼을 받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를 포착한 윙어 에울레르가 내려오는데요. 넓은 공간이 생긴 박창환이 공격 방향을 보고 볼을 받을 수 있도록 3자 패스를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상대의 압박을 따라가며 공간을 확보한 뒤 3자 패스를 받으며 공격 방향을 보고 볼을 받는 이러한 패턴은 브라이튼 시절 데제르비 감독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민혁이 빠르게 전진해 패스를 가로채고 수원이 최고의 찬스를 맞이하죠. 지금도 서울 이랜드의 빌드업 상황인데 강현묵이 전진하자 미드필더 서재민이 강현묵을 따라 전진합니다. 강현묵이 전진하며 벌어진 투톱과 투미들 사이 간격을 더욱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때 서재민에게 3자 패스를 내주기 위해 미드필더 박창환이 내려오고 이제 서재민은 수원의 4-2 대형 사이 공간에서 공격 방향을 바라보고 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민혁이 빠르게 전진하며 패스를 차단하죠. 앞선 장면과 지금 장면 모두 서울 이랜드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김도균 감독이 현대축구의 트렌드에 걸맞는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수원이 수비 진영에서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서울 이랜드가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오른발 낮게 뛰어주고 뒤쪽. 오른발 슈팅! 그렇다면 수원의 빌드업은 어땠을까요? 수원의 빌드업은 일류첸코가 내려와 연계를 도울 때와 일류첸코가 내려오지 않을 때의 차이가 컸습니다.
지금은 일류첸코가 서울 이랜드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포켓 공간으로 내려와 연계를 돕습니다. 덕분에 강현묵이 공격 방향을 보고 볼을 봤는데 이때 미드필더 이민혁의 포지셔닝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민혁은 서울 이랜드의 4-1 대형 중 미드필더 박창환보다 바깥쪽에 머무는데요. 만약 박창환보다 안쪽에 위치해 강현묵에게 붙었다면 우측면에서 전진 패스를 했겠지만 수원이 우측면에서 빌드업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데도 이민혁은 강현묵에게 다가오지 않고 박창환 바깥쪽에 머무는데 이는 반대 전환을 하기 위함이죠. 최영준이 이를 알고 좌측의 이상민에게 연결하며 수원이 빌드업을 통해 서울 이랜드의 압박을 풀어나옵니다. 3명의 미드필더가 모두 내려와 포백과 함께 빌드업하며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의 1차 압박 라인을 무너뜨리는 모습이죠. 지금은 한호건이 포켓 공간으로 내려온 일류첸코에게 전진 패스를 하고 일류첸코가 돌아 들어가는 강현묵에게 원터치로 내주며 강현묵이 서울 이랜드의 4-1 대형 뒤에서 공격 방향을 바라보고 볼을 받습니다. 일류첸코의 연계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이렇게 수원은 이날 경기 초반 중앙을 통한 연기가 괜찮았는데 이후에는 계속해서 측면으로의 롱볼에 치중합니다. 측면에서 수적 열세임에도 윙어에게 공중볼을 투입하죠. 이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후반전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드업을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공격 방향을 바라보며 볼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오가 이민혁에게 패스하는데 이때 이민혁은 서울 이랜드의 4-1 대형 앞에서 볼을 받습니다. 또 공격 방향이 아닌 수비 방향을 바라보고 볼을 받는데 상대 미드필더가 붙어있기 때문에 몸의 방향을 돌릴 수도 없죠. 강현묵이 4-1 대형의 뒤에서 공격 방향을 바라보고 볼을 받았던 앞선 상황과 확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민혁이 개인 능력으로 박창환을 이겨내고 수원이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브루노 실바의 크로스를 강현묵이 마무리하며 수원이 동점골을 만들죠. 이 장면에서 올 시즌 수원의 선수단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 전략적으로 유의미한 상황이 아님에도 상황을 바꾼 미드필더와 개인 기량으로 상대를 제치고 크로스를 올린 윙어의 존재감이 돋보였죠. 하지만 서울 이랜드가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며 다시 리드를 잡습니다. 그리고 전반 막판 에울레르의 슛을 일류첸코가 막아내지만 이후 페드링요의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지며 리드를 벌리죠. 두 골 차로 벌어진 상황에서 수원이 후반전에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성환 감독은 후반 초반 앞서 말씀드린 측면에서의 롱볼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서울 이랜드가 안정적인 5-4-1 대형을 갖추고 측면에서 수적 열세임에도 계속해서 롱볼을 시도하죠. 지금은 일류첸코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정동윤이 침투하지만 수원의 의도와는 달리 일류첸코를 마크하던 센터백 김민규는 일류첸코를 따라 전진하지 않습니다. 이 탓에 정동윤이 침투하지만 공간이 없죠. 이렇게 서울 이랜드는 이러한 패턴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수원은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하는데 수원 선수들의 체력이 슬슬 떨어질 시점에서 이랜드가 짜임새 있는 빌드업을 보여주자 수원의 수비 밸런스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강현묵이 노동건 키퍼를 향해 전진하자 중원에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으로 어김없이 미드필더 박창환이 내려옵니다. 박창환이 이 공간에서 공격 방향을 보고 볼을 받기 위해서는 3자 패스가 필요한데 역시 서재민이 빠르게 내려와 박창환에게 내줄 준비를 하죠. 그런데 경기 내내 이러한 패턴을 본 이민혁은 이번에도 박창환을 향해 빠르게 전진하며 패스기를 막으려 하는데 그러자 중원이 텅 비어버립니다. 우측 풀백 차승현이 중앙으로 이동해 넓은 중원을 활용하죠. 수원의 포백 라인은 함께 올라와 압박을 하지 못했고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드넓은 간격을 서울 이랜드가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1차 압박 라인은 계속 라인을 올리고 수비진은 함께 올라오지 못하며 간격이 벌어지는데요. 덕분에 서울 이랜드가 쉽게 공격을 전개하죠. 또 수원은 계속해서 서울 이랜드의 4-1 대형을 조직적인 빌드업을 통해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최용준이 내려오며 서재민을 끌어들이며 중원의 공간이 생기지만 아무도 서재민의 등 뒤를 따라가 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죠. 결국 4-1 대형을 흐트러뜨리지 못한 채 이랜드의 안정적인 5백을 향해 롱볼을 띄워줍니다. 3자 패스를 통해 미드필더가 넓은 공간에서 공격 방향을 바라보며 볼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수비 방향을 바라보며 볼을 받으니 유의미한 공격을 만들기 어려웠죠. 결국 또다시 측면으로 한 번에 띄워줍니다. 라인과 라인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패스들이 좀 연결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 내내 수원의 투미들은 서울 이랜드의 4-1 대형에 갇혔고 롱볼을 투입하지만 이랜드의 수비진은 이미 이를 알고 있습니다.
수원의 미드필더진과 공격진은 공격 방향을 바라볼 환경이 되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기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지역에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탓에 이러한 상황을 거의 만들지 못하고 수비적인 5백을 상대로 롱볼만을 투입했던 후반전의 모습은 분명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원이 공격에 실패하면 어김없이 서울 이랜드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역습 상황에서 수원 선수들이 돌아 들어가는 아이데이를 놓치고 수원이 네 번째 실점을 하죠. 완전히 밀렸던 후반전에도 수원이 세밀한 공간 활용을 보여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좌측 풀백 최지묵이 볼을 잡는데 이때 이민혁이 측면으로 빠지며 미드필더 박창환을 끌어들입니다. 그러자 중원에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으로 김지현이 내려오죠. 그러자 센터백 곽윤호가 김지현을 따라 전진하는데 이제는 곽윤호가 마크하던 브루노 실바가 자유로워지고 이때 최지묵은 김지현이 아닌 브루노 실바에게 정확히 연결해줍니다. 이처럼 중원에서 공간을 만들 때는 수원 선수들이 위협적인 공격을 펼치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에는 이러한 패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측면으로의 롱볼을 자주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원은 또다시 김도균 감독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요. 수원이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준 반면 서울 이랜드는 지난해보다 전략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습니다. 불안한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수원이 다음 경기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